안녕하십니까. 오늘은 5월 22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토요일 5월 22일 지금 막 끝난 한미 정상회담을 스케치하고 말씀드리느라고 지금 이제 따로 심층 분석으로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하느라고 조금 늦었습니다. 오늘 경제 기사 해설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5월 22일 네, 귀에 쏙쏙 들어가도록 경제 기사를 쉽게 알려드리는 명품 시사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조금 전에 심층 분석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한미 정상회담, 지금 우리나라에서 정말 아침에 재밌는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요. 최첨단 원자력은 포기하고 나무를 떼서 전기 만들겠다는 나라.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최첨단 원자력은 포기하면서 나무를 떼서 원자력을 만든다. 저는 정말 이번에 산에 완전 민둥산이 되는 것이 보도가 되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사실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게 그 중에서 가장 크게 드러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목재 땔감을 태워서 전기를 생산하는 바이오매스라고 하는 바이오매스 발전 설비를 계속 늘리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목재를 떼서 땔감을 떼가지고 전기를 만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바이오매스라고 해서 이것이 2016년에 382만 와트였는데 이것이 2019년에 706만으로 늘어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1.8배가 늘어났다. 금년 말까지 하면 2배가 늘어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정부가 신재생 발전 비율을 늘리도록 강제하면서 지금 늘리기 쉽지 않은 태양광이나 풍력 이런 대신에 목재 연료를 태워서 발전을 하는 이런 바이오매스 발전을 또 하게 되고 또 여기도 비용을 정부가 지원해 주면서 이런 일이 생겼다고 합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도대체가 그래서 살림을 다 그냥 황폐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나무를 베어가지고 그, 그 나무를 떼가지고 발전을 한다는 이런 발상. 석탄 대신에 그걸 떼는 게 좋다는 이런 발상이죠. 그렇게 되면 곧 이제 우리나라 산들이 황폐화 될 겁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산이 완전 민둥산이었죠. 6.25 전쟁으로 거의 4년이 계속되면서 전국토가 피폐해진 데다가 전쟁이 끝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은 우리나라 그 당시에 전부 다 집집마다 나무를 뗐습니다. 그 뗄감을 하느라고 산들이 다 민둥산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산림 녹화 그거를 이제 하면서 저도 어릴 때 나무 심으러 다니고 제가 아마 중학교 때까지 나무 심으러 다니고 심은 나무가 송충이가 계속 먹기 때문에 송충이를 잡으러 다니고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날 이렇게 전 세계에서 독일과 더불어서 칭송받는 산림 녹화를 달성했는데 이제 와서 그 나무를 빼서 땔감을 가지고 발전을 한다. 신재생 에너지를 만든다. 실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원전은 전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좀 우리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정말 에너지 정책은 과학기술 발전과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다는 어이없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반도체 덕분에 5월 수출이 53% 늘었다. 20일까지 기준으로 늘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가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생산자 물가도 급등을 하고 있다. 6개월째 계속 올라가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물가 상승률 때문에 한국도 금리를 올려야 될 그런 문제가 곧 대두가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철광석 값이나 건축 자재 값이 급등을 하면서 철광석이나 건축 자재를 많이 쓰는 현대차나 삼성 물산의 실적에 경고등이 켜지고 있다.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최소 2023년까지는 갈 거다.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앞으로 반도체 수출이 계속 호조를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지금 소득 분배가 문재인 정부로 개선됐느냐 여부를 두고 지금 계속 논란이 많습니다. 이게 지금 왜 논란이 되고 있느냐 하면은 지금 이제 얼마 전에 홍남기 부총리가 금년 1사분기 처분 가능 소득 기준의 5분위 배율이 5분위 배율은 소득 하위 20% 분의 이제 그 상위 20%이기 때문에 비율이 낮을수록 소득 분배가 개선된 거죠. 그래서 5분위 배율이 이제 작년 1에는 6.89였는데 6.3으로 떨어져서 소득 분배가 개선되었다. 문재인 정부의 포용 성장의 결과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요즘 홍남기 부총리가 계속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방어하느라고 난립니다. 그래서 뭐 지금 세간에는 홍남기 부총리가 정부 정책을 너무 방어를 잘해주기 때문에 임시로 지금 부총리가 임명될 때까지 잠시 유임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완전히 그냥 유임시키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지금 너무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어이없게 하는데 지금 많은 지금 소주성 때문에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하면서 자영업이라든지 소상공인들이라든지 폐업이 증가하면서 실업자들이 증가하고 이런 속에서 소득 분배가 개선되었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오늘 아침 보도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통계 기준을 막 바꿨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제 그래서 결과적으로 작년 1분기 대비해서 금년 1분기가 이제 그 5분위 배율이 낮아졌으니까 소득 분배 개선됐다고 그러는데 작년 1분기에 5분위 배율만 봐도 개편 이전에는 6.08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2019년에 개편해가지고 5.41이었고요. 또 2020년에 개편해서 6.89로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금년에 이번에 6.3보다 6.31이었으니까 많이 개선됐다 이런 얘기를 이게 말이 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분배를 그냥 소득 통계를 계속 몇 번을 바꿔왔는지 거의 매년 바꾸고 있어요. 입에 맞는 통계가 나올 때까지 바꾸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됩니다. 사실은 이것보다 더 통계 기준 개편이 2, 3년 전에 있었죠. 그거는 또 성장, 경기 동향 통계를 또 개편해가지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2017년 5월부터 개성점으로 계속 추락하고 있던 경기 동향이 반등하도록 통계를 만들었습니다. 통계청정을 그전 통계청정을 바꿔서 새로 온 통계청정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 통계를 누가 믿겠습니까? 이번엔 분배 통계도 이렇게 또 그 후에 온 새로운 통계청정이 또 이렇게 개선시키고 있습니다. 정말 통계 분식의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통계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소득 분배가 그동안에 문재인 정부의 포용 정책으로 많이 개선되었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경제가 좋아졌느냐 그렇지도 않거든요. 아무튼 그런 부분에 관해서 정말 이런 통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통계청정이 계속 바꾸면서 갈아치우면서 통계 기준을 계속 바꾸는 이런 문제가 아직도 우리나라가 이런 후진적인 일들을 벌이고 있는 거 보면 너무 기가 막힙니다. 법인세율이 글로벌 법인세율 최저세율을 정하자 해서 미국이 제안을 했는데 많은 나라들의 반발로 21%를 하려고 했던 것을 15%로 하향을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미국은 지금 법인세를 계속 높이자고. 지금 미국의 법인세가 21%인데 28%에 올리자. 왜냐하면 미국이 바이든 행정부가 돈을 엄청 써대고 있거든요. 뭐 문재인 정부하고 거의 비슷해요. 막 써댑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가부채비율이 금년에 아마 2021년에 미국도 국가부채의 GDP 대비 비율이 100%가 넘었을 것이라고 미 의회 예산국이 이미 예상치를 발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인세가 미국만 올리면은 미국 기업들이 다른 나라로 갈 것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 같이 올리자 이런 주장을 했는데 다른 나라의 반발, 스위스 같은 데는 법인세가 지금 현재 12%인가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기업하기 제일 좋은 나라가 싱가포르, 스위스가 거의 한 12% 되거든요. 그런 나라도 21%가 올리자 그러면 반발이 심하죠. 도저히 합의가 안 되니까 15%까지 세제세율을 낮췄다고 합니다. 이렇게 미국이 28%까지 올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말이죠. 외국인들이 국내 채권에 많이 투자하면서 대외 채무가 5,659억 달러까지 늘어났다.
지난해 말 대비 210억 불 증가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이 정도가 아닙니다. 제가 작년에 보니까 대외 채무도 이렇게 늘어났지만 외국인인 우리나라에 투자한 주식 투자 자금과 채권 투자 자금을 합하니까 작년 말에 한 5천억 불인데 지금 금년에 8천억 불이 올라갔어요. 8천억 불. 그러니까 그만큼 외국인 돈이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 들어온 돈들이 지금 국내 주가를 뭐 코스피 3,000피를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서 그 돈들이 일부 나가면 우리나라가 외화 유동성 위기가 올 가능성이 큽니다. 부동산 쪽에서 뭐 설왕설래 하더니 결국은 양도세 장기 특별 보유 공제를 오히려 줄이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오고 있다. 장기 보유하면은 예컨대 10년 하면은 최대 매년 8%씩 해서 연간 최대 80%의 공제하던 것을 이번에는 보유 기간은 매년 4%, 거주 기간 4% 이렇게 바꾼다는 거예요. 이게 보유를 하면서 거주 안 하는 사람들도 있죠. 양도세 결국은 양도세 장기 특별 보유 공제를 오히려 줄이는 방향. 지금 양도세를 오히려 줄여야 한다고 하는데 공제를 오히려 줄이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오고 있다. 이번에 세종시 특공 때문에 난립니다만은 중남대병원이나 한화에너지 등 민관이 111곳이 세종 특공 혜택을 받았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야, 정말 이게 전체 세종시 공급 물량의 4분의 1을 분양받아서 심지어는 대전에서 세종으로 옮기는 경우도 꼼수를 쓰면서 특공을 받고 심지어는 뭐 옮기지 않는 데도 특공을 받고 뭐 또 있다가 다른 데로 가도 특공을 받고 뭐 이래가지고 지금 엄청난 복마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 25,000 가구가 특공을 받았다 그런 얘기고요. 심지어는 관세청은 허위 공문서 작성 의혹까지 제출되고 있습니다. 행복청에 보낼 때 이전 불가능하다는 뜻이 아니라는 행안부의 검토 결과를 받았다. 뭐 이래가지고 거기다 청사를 지었는데 지금 아무도 안 가고 있는 빈 청사가 1년째 놀고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행안부의 이전 불가능이 아니다라는 검토를 받았다 그러는데 행안부 측은 그런 뜻 전달한 적이 없다. 문서 없이 자의적인 해석은 건물이다. 허위 공문서까지 밝혀지면 이건 불법이 명백합니다. 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구나 그 당시에 관세청장이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을 할 때 민정수석실에 근무했던 비서관인가 뭐 행정관인가 그렇다고 그래요. 이게 뭐 지금 자기가 모시던 분이 대통령이 되었으니까 이제 뭐 무소불위에 보이는 게 없이 그냥 없었던 모양인데 이게 앞으로 귀추가 주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투기 대상으로 전락한 특공은 먹튀로 챙긴 부당이익을 환수하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이게 뭐 지금 복마전이다. 제2의 LH 사태다. 지금 LH 사태도 어떻게 되는지 수사한다더니 뭐 국가수사본부의 첫 수사 작품이 나올 거라고 하더니 지금 그냥 월이무종입니다. 위야무야 되고 있습니다. 정말 국민들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문제는 이걸 세종특공은 제2의 LH 사태다. 국정조사를 야당은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여당은 국회 세종의사당도 이미 예산 건립비 127을 이미 반영해서 특공 대상자가 최대 2,000명이 나올 것으로 지금 예고가 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정말 도대체가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이런 상황 같습니다. 암호화폐 가격이 쭉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어제 좀 반등을 하다가 다시 오늘 보니까 거의 지금 현재 그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달러와 연동되어 있는 코인을 USDT나 USDC 같은 이런 달러에 연동되어 있는 스테이블 코인을 제외하고는 전부 일제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지금 33,000까지 다소 반등하다가 다시 또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도 반등하다가 다시 하락해서 2,199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계속 전부 외국에서 하락을 하니까 한국도 올라갈 수가 없죠. 비트코인이 4,625만 원을 기록하고 있고요. 이더리움은 291만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이 미국의 코인에 대해서 과세를 강화하겠다. 1만 달러 이상 거래는 모두 신고하라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가장 크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여러 가지 그 규제들이 있었는데 미 증권거래소에서 바이낸스의 자금 세탁 의혹을
수사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이 있고, 중국에서 또 지금 중국에서 그 가상화폐 거래 관련 전면 거래를 사용을 못하게 한 데 이어서 이번에는 주로 전기요금이 싼 내몽구라고 그러죠. 내몽구 자치구에서 채굴을 하고 있는 그것도 이제 못하게 하고 있는, 하면서 강력한 대책을 내세우는데, 미국까지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코인이 계속 폭락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폭락의 가장 큰 것이 가상자산도 파생시장이 굉장합니다. 파생시장 뭐 예컨대 선물시장이라든지 혹은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개설되어 있는데, 파생시장에 패닉셀링이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 19일에 검은 수혈 같은 경우에 10조의 롱 포지션이 강제 청산되었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롱 포지션은 뭐냐면 가격이 올라갈 것에 베팅한 것이죠. 근데 이런 그 선물은 대체로 그 작은 금액을 투자하고 그 몇 배까지 투자금을 불릴 수 있는 그런 건데, 계속 그것이 일정 기간 내에 달성이 안 되면 그 넣었던 원금이 청산되는 그런 것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그 이번에 가격이 올라갈 것에 베팅한 롱 포지션이 가격이 하락하면서 강제 청산이 되었는데, 그 강제 청산이 지금 이번 19일 날 굉장히 많이 청산이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제가 보니까 올 한 달 기간 파생상품에 강제 청산된 금액이 그러니까 291억 달러에 달한다. 291억 달러에 달해서 이것은 포지션 액수의 77% 된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때 32조가 전부 다 포지션 청산을 하면서 매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발생하면서 암호 가격의 폭락을 초래했다. 여기 보면 19일 날, 이게 대부분 다 이게 롱 포지션인데, 이게 이제 가격 상승에 베팅했던 건데, 가격이 하락하니까 이것을 유지 못하고 강제 청산을 해야 하면서 암호화폐를 내다 팔 수밖에 없는 강제로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서 이것이 39억이나 되면서 이 폭락을 더 재촉했다,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특히 이제 은행 쪽에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가상자산 거래소를 9월 24일까지 유지하려면은 지금 6개월간 유예기간, 특검법이 시행을 하면서 6개월간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데, ISMS라고 하는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이 ISMS 인정, 정보보호 인정이라고 하는데, 이걸 인정을 받는데 주로 이제 인터넷 진흥원 이런 데서 내는데, 현재 겨우 20곳밖에 받지 못하고 있다. 이게 이제 최소 3개월 이상 걸리고요. 비용도 많이 듭니다. 한 1억 정도 든다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이걸 받지 못하면 가상자산 거래소로 FIU에 신고를 못하게 되는데, 또 요것과 더불어서 현재 은행의 계좌 문제가, 은행 계좌 개설된 곳은 현재 4곳밖에 없고요. 그래서 아마 상당수 거래소가 문을 닫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근데 은행은 더 깐깐하게 가상화폐 거래소를 검증을 해서 계좌를 발급해 주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가장 근본적인 것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니요. 정부가. 이 가상화폐란 것이 대개 미국이나 일본이나 다 금융자산으로 인정을 하고, 금융자산이기 때문에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 안정을 위해서 적절한 가이드라인이나 입법이나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그런 거 전혀 없이 놔두다 보니까 그냥 이건 아무것도 아니니까 정보 관여질이 아니다 하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형편없는 거래소가 또 형편없는 코인들을 사기 코인 같은 것을 스캠이라고 그러죠. 사기 코인 같은 것을 가지고 투자자를 유혹해서 한탕하고 튀는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을 하면서 투자자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고 시장 불안을 획책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건 정부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데 따른 문제죠. 정부의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은행에 암호화폐 검증을 떠넘기지 마라. 정부가 해야 된다. 미국 같은 이번에 이제 바이낸스라 세계 최대 거래소가 자금 시탁 의혹이 있다고 조사해 나가는 것은 미국 SEC가, 증권거래위원회가 그런 그 거래를 다 들여다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들여다보면서 이상 거래가 징후가 발견되니까 바로 바이낸스에서 돈이 많이 암호화폐가 빠져나갔어.
그 콜로니얼이라고 하는 송유관 해킹 회사에 돈이 들어갔다, 암호화폐로 들어갔다 하는 것이, 그것을 의혹을 발견을 해서 지금 수사하는 거거든요. 그런 걸 은행이 발견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은행이 지금 계좌를 개설해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는 얘기예요. 왜 정부가 은행이 해서 은행은 보고하라고 그러고, 보고를 잘못하면 은행에 제재를 가한다니까 은행들이 무서워서 계좌를 개설해주지 않으면서 이 암호화폐 산업 자체가 지금 거래소가 고사될 그런 상황까지 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좀 해야 할 일을 계속 방기하면서 우리나라는 행정 편의적으로 산하 기관에다가 그냥 맡기는 이런 일이 발생한 거죠. 지금 우리나라 금융도, 지금 전통적인 금융도 그 이상 거래 징후를 발견해서 만든 게 FIU예요. 암호화폐도 금융자산을 인정을 하면 그런 것이 있어야죠. 미국에서도 이제 드디어 디지털 달러를 개발을 논의를 시작했다 합니다. 디지털 위안화가 내년 중국에서 통용이 상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실 중국에서 이렇게 민간 디지털 화폐를 계속 규제하는 이유도 디지털 위안의 정착에 혹시나 방해가 될까 봐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디지털 위안만 상용화되면 디지털 위안화의 점유율이 높아지면서 달러의 규칙통화의 아성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서 깨달았는지 표들은 사실 이것이 이제 승자의 저주인데요. 이미 달러는 세계의 규칙통화 위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디지털 쪽으로 넘어가서 지금과 같은 달러의 기축통화 위상을 유지할 것인지 돼서 확신이 서지 않는 경우에는 계속 디지털 화폐를 부정하거나 못하게 할 그런, 지금도 계속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러다가는 결국은 중국이 디지털 위안화가 먼저 상용화돼서 글로벌하게 확산되면은 디지털 달러 시대에는 달러가 밀릴 수도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뒤늦게서 깨닫고 이번에 연구 개발을 시작해서 아마 금년 상반기 중에 연구 결과가 나올 것이다.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NFT라고 그래서 디지털 블록체인을 이용한 디지털 원본 증명이죠. 디지털 원본 증명. 원본 증명이 지금 대단합니다. 이것이 뭐 예를 들어서 이세돌과 알파고가 대국한 그런 장면도 2억 원에, 이 원본은 복제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라서 이거 non-fungible, NFT non-fungible이라고 해서 대체 불가 토큰이라고 합니다. 이게 또 새로운 암호화폐, 암호산업, 가상자산 시장의 중요한 총알로 지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암호화폐, 가상자산 산업이 4차 산업혁명의 하나의 혈맥으로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전부 부정하고 인정을 안 하면은 4차 산업혁명이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나라에서 낙후될 수밖에 없는 거죠. 주가는 지금 외국인들의 팔자 매도로 주가 소폭 하락을 했고요. 외국인들은 이번 달 5월 달마다 10조 원 정도 순매도를 했다. 그런 얘기 나오고, 반도체 패권 전쟁이 가열되면서 글로벌 장비주들이 묶고 있다. 그런 보도가 나왔고요. 한미 정상회담에서 원전이라든지 항공우주 이런 것들이 수혜주로 급등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게다가 이제 영화도 슬슬 이제 앞으로 코로나가 진정되면 영화도 이제 보러 가겠죠. 그래서 영화 주가가, 관련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 지금 이제 최근에 그래서 해외여행이 될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대한항공이나 항공 주가가 또 올라가고 있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국내 ETF 상장 뉴스펀드 순자산이 60조 원을 넘었었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문제는 그동안에 이제 2030들이 주식 하나라고 빚내서 투자하고 코인 하나라고 또 빚내서 투자하고 그래서 2030의 부채가 440조까지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작년 말에. 근데 앞으로 이제 주가도 뭐 지금 횡보를 보이거나 하락을 하고 있고, 암호화폐 가격도 하락을 하고 있는 가운데서 금리가 올라가면은 이 B2의 2030 어떻게 하느냐. 큰 사회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주가는 소폭 상승을 하고 있고요. 지금 문제는 월 5천 명의 우리나라 개인 자영업자나 실직자들이 파산을 하고 있다. 개인 파산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코로나에 뺏기던 자영업이 줄파산하고 있다. 보통 문제가 아닌데, 은행 쪽 금융당국은 은행 보험 쪽에서 2천억 원을 내놔라. 서민금융기금 재원을 써야 된다. 은행
금융사람 경쟁력도 계속 나쁜데 이제 또 이런 은행 금융을 이용해서 이 공제 시동을 걸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티은행이 한국을 떠난 이유가 다 이런 거죠. 반도체는 인재가 기근인데 문정부 공무원을 10만 명이 증가했다. 그러니까 계속 지금 우리나라는 거꾸로 가고 있어요. 문정 들어서. 반도체나 지금 개발자들이 인재가 없는 것은 40년 넘는 평균화 교육 때문에 인재가 양성이 안 돼서 그렇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인공지능 그러면 인공지능 프로그램은 다 수학들이에요. 그런데 유명 공대, 인류 공대 입학생들도 미적분도 안 하고 들어온다거든요. 고등학교 학생들의 거의 3분의 2가 수포자라고 그래요. 이런 상태로 어떻게 우리나라가 우수 인재를 키우겠 그런 가운데 그런 거 필요 없는 공무원들은 10만 명이나 10만 명. 그다음에 뭐 최근에 보도해 보니까 공공기관 직원은 뭐 몇십만 명이 더 증가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인재가 없어서 지금 IT 쪽에서는 동남아에서 인재를 데려온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가운데 청년들은 갈 데가 없어서 지금 청년들의 거의 뭐 3분의 1이 놀고 있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자리를 구한 사람도 거의 한 70%는 단기 알바에 몰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번에 한진해운이 문을 닫는 바람에 이 물류 대란이 계속되면서 계속되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차가 전기차로 이행을 하면서 구조조정을 하면서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계속 반대만 하는 차량 노조, 특히 쌍용이나 르노삼 등 지금 이 완전히 이제 그 회생 법원에 넘어가 있는 상태에서도 노조들이 파업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하청업체 노사 분쟁도 원청업체가 책임지라는 중노의 결정이 있어합니다. 예를 들면 내달 2일에 CJ 택배기사 판결이 나오는데 CJ 택배는 또 대리점과 계약하는데 대리점의 그 기사들과 대리점과의 관계에 대해서 관계의 문제를 CJ가 책임지라 뭐 이런 그렇게 되면 도대체가 우리나라 그래서 자꾸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를 떠나는 거예요. 가사도움에 대해서 사례보험을 내년부터 적용한다. 그런 법이 통과됐다고 합니다. 통과돼서 1년 후부터 국회를 통과해서 가사근로법이라는 게 통과해서 1년 후부터 최저임금에다 주 52시간 유급휴가를 보장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가사도우미 비용이 결국은 소비자에게 떠맡겨져서 30% 정도 오를 것인데 500만 맞벌이 주부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청와대 민정수석 민정비서관이었던 이광철이 온갖 문제가 드러나면서 청와대 재직 중에 정교조 변호 활동도 했다. 뭐 공직자로서 이런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오랜만에 강금실 전 법무장관이 친문의 문자폭탄은 폭력이다 이렇게 하는 지적이 나왔고요. 대전지검이 배국규나 최희봉, 배국규 전 산업장관이나 청와대 최희봉 비서관, 정재원 한순 사장 기소를 했는데 대검이 계속 뭉개고 있다. 지금 말이죠. 지난번 산업부에 말도 안 되는 심야에 공무원들 들어가서 파일을 삭제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건 알고 봤더니 그것이 뭐 내용은 아주 자세하게 다 공개가 안 돼서 모르지만 제목으로 볼 때 우리나라는 탈원전을 하면서 북한의 원전을 지어준다 뭐 그런 얘기들이 있다고 해서 난리를 피운 건데 지금 배영무 장관이 그나마 불구속 기소 뭐 한간에서는 구속 수사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왔으면 불구속 기소하는 것도 대검에서 재가를 안 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은 최근에 그 부당해임을 당했던 강규형 전 KBS 이사 해임은 2심에서까지도 부당해임이라고 했는데 문 대통령이 끝까지 불복을 했다 해서 불복에 상고를 했다. 대부분 상고했는데 했다 해서 자신에겐 잘못이었고 남에겐 가혹한 앞에 본 것처럼 이런 문제들 계속 대검에서 뭉개고 있는데 2심까지 이미 그 해임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는데 다시 또 상고를 하는 남에게는 가혹하다. 이런 문재인 정부의 모습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아침에 나온 뉴스 중에 가장 하이라이트인 것은 초기술 원전은 폐기하고 나무를 베어서 떼가지고 발전을 해서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채우려고 한다. 그래서 산이 황폐화되고 있다.
이런 기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대한민국 정말 거꾸로 가고 있는 대표적인 상징적인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